최근 온통 관심이 동교동계가 이번 재보궐선거에 지원하느냐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무성 대표가 박주선 동교동계 3선 의원이죠. 의원에게 동교동 살아있네. 그러고 동교동이 부럽다. 동교동의 뿌리가 그렇게 깊습니까? 뿌리가 깊죠. 동교동. 근데 이제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굳이 동교동계로 분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분류는 안 될 것 같아요. DJ계? 네. DJ계? 그러니까 이게요. 흔히 동교동계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1973년에 동교에서 납치돼 오지 않습니까? 그 전후에서 보면 비서하면서 당직자 하면서 같이 간난 신고를 함께 했던 분들을 흔히 동교동계라 하고 사실 뭐 보면 박주선 의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대통령 집권하시고 난 다음 법무비서관 그렇죠. DJ계로 결은 다릅니다만은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부럽겠죠. 동교동 살아있네. 예. 동교동 상도동 도인데 근데 상도동도 좀 살아 있습니다. 상도동도 보면 김무성 대표가 동교동 살아있네라고 한 건 조금 부러움의 표시인데요. 상도동은 별로 없나 보죠. 그러니까 상도동으로 따지자면요. 지난번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가 누구랑 붙었어요? 서청원 대표랑 전 대표랑 붙었는데 둘 다 상도동 출신 YS 아닙니까? 키드라고 불리죠. 둘 다 그런데 네. 상도동은 서로 이렇게 나눠져서 싸웠는데 물론 이제 동교동계 인사 중에서 한광옥 전 의원이라든가 한아갑 전 의원님은 이제 이 새누리당 쪽으로 김경재 전 의원님 새누리당 쪽으로 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저 정도 결집력을 보여주고 이 꾸준한 어떤 지속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연 상도동이 저 정도 되겠느냐? YS 대통령이 혹시 이제 그 세상 떠나시고 나서 그러면 상도동은 저 정도의 결집력과 그걸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그렇죠. 부럽다. 동교동계는 이희호 여사님이 계시고. 아니 그런데 저는 좀 놀라운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5년 7개월째 매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에 이렇게 묘역 참배를 하다 보니 일단 이호 여사와 가족들이 하다 보니 같이 하게 됐고요. 5년 7개월 동안 정말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계속 화요 야. 참배라는 타이틀이 화요 붙었는데요. 참배. 그다음에 이제 동교동계 정의를 아까 황태순 위원께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사실 박지원 의원도 언론에서 가끔 동교동계라고 쓰는데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계가 아니라고 그렇죠. 며칠 전에 방송에 캐도남마에 출연하셔서 말씀도 하셨는데요. 맞아요. 바로 동교동계는 1973년쯤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택연금 시절부터 정말 같이 고통을 함께 해왔던 가신그룹을 일컫는 말이고 그 박지원 의원은 나는 굴러온 돌이었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동교동은 네. 건노갑, 한아갑, 한광호, 네, 윤철상, 김옥도 이런 분들을 동교동계라고 그런데 하죠. 참 요즘 뭐 정치 도의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방에서 전남 광주에서 KTX를 타고 매주 와서 엄청난 정성이죠. 그거 어떻게 매주 그게 무슨 KTX 차비 동교동계에서 주는 것도 아닐 텐데. 그나마 좀 빨라서 그렇지 2시간 반씩 3시간씩 걸렸는데 그거 엄청난 정성이에요. 아니, 그래도 보면 이희호 여사님 뵙고 그 보면은 동교동계 사람들 다 비서들 아니에요. 예전 한참 네. 어려울 때 DJ께서 가택연금 되어 있고 할 때는 다 보면 같이 그 안에서 같이 고생했던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희호 여사님 뵙는 것만 해도 아마 가슴이 푸근하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여사님 뵙고 문안 여쭙고 또 보면 동지들 만나서 저 끝나면 꼭 점심 같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정도 올라나요? 매주 60명 정도. 와, 지난번에도 지난주 엄청나네요. 화요일에도 그 지원하지 않기로 결의했을 때 바로 그때만 60명. 60명이고 보통 작을 때는 한 10여 명도 모였다가 네. 또 많을 때는 한 4, 50명, 60명까지 가고 그러는데 예. 왔다 갔다 한대. 특히나 이제 선거 출마 앞두고는 이제 길을 그렇죠. 받으러 오고 또 김대중 여사님한테 대통령 길을 받으러 예, 또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 한번 해보죠. 눈도장도 좀 찍히고. 동교동이 새정치민주연합의 4.29 재보궐선거를 돕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오늘 거의 결론이 났죠? 일단은 당이 우선이다. 일단 나서겠다라고 건우갑 고문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되는데요. 오늘 재밌는 것이 이제 박지원 의원이 이 묘역 참배를 마친 건우갑 고문 등 동교동계 인사 몇 분과 한 2시쯤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정리를 한 뒤 박 의원이 3시 45분에 그렇죠. 다시 따로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이 우선이니까 적극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동교동계라는 말을 쓰지 말아달라. 왜요? 동교동계는 이미 우리가 개파 해체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또 나는 당인이고 현재 국회의원이니까 열심히 돕겠다. 아니 뭐 이런 동교동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2003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퇴임 직전에 네. 당시 마지막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비서실장을 불러놓고 DJ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어이, 박 실장이 가서 동교동계를 해체해. 그리고 앞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을 갖다 도와서 민주정부를 갖다 계속 끌어나가.
그 이야기를 DJ께서 하세요. 아니 근데 매주 60명씩 KTX를 타고 올라와서 화요 참배를 하는데 어떻게 예. 동교동이 없어집니까? 아니 동교동계 있으면 있는 아니, 거지. 구동교동계로 불러주세요. 그냥. 아, 구동교동계. 구동교동계. 예. 아, 이미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그 대통령이 2003년 1월에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내린 그 개파 해체 선언이거든요. 개파 해체 선언하고 그 역할을 갖다가 박지원이 네가 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근데 보니까 구동교동계를 해주십시오. 여전히 동교동계 내부에서는 뭐 김방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좀 여전히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참배하는 도중에 아니 문재인 대표 내가 어떻게 믿나 좀 나와 매번 있네요. 약속 뒤집는데 어떻게 믿나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흉내를 잘 내주셨는데 매번 제가 약속 직접 뒤집는데 어떻게 매번 믿나? 약속 뒤집는데 어떻게 믿냐면서 이렇게 김방림 전 의원은요 건너가 최상임 고문의 최측근입니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한 것으로 알고 그러면 있고 지금 네. 황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의 최측근인 김방림 전 의원이 예. 문재인 매번 말 뒤집는데 어떻게 믿냐? 저는 여전히 아, 불만이 믿어야지.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일단은 권노갑 고문과 박지원 의원이 이제 판단할 수 있도록 일단 동교동계 인사들은 일임을 한 겁니다. 아이 근데요 그리고, 이게 네. 동교동대에서 지원하면 선거가 한순간에 확 하고 뒤집어집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아무 지금 전제상 별 실력이 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맨날 며칠을 얘기하고 있는 저는 이게 신기하더라고. 아니 저는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봐요. 왜냐하면 지금 관악을도 그렇고요, 광주 서구도요. 이게 친노 대 비노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예. 만약에 김대중계에서 동교동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요, 친노 대 비노 구도 자체의 변화가 와요. 그런 점에서 이제 동교동계가 어느 정도 키를 주고 있다는 건 분명한데요. 근데 오늘 전 문재인 대표가 왜 저게 안 찾아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공을 들여야 되는데 공을 좀 뭐 박재원 의원하고 100분 동안 저녁 한 끼 먹었다고 그게 앙금이 그냥 다 한꺼번에 해결됐다고 생각하면요, 그건 좀 착각이라고 그 보여요. 지적이 좀 저도 좀 동의를 하는데요. 예. 사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문 대표가 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저 자리 그렇죠. 예. 근데 문 대표는 안 가고 결국 지도부에서는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그리고 그 국립현충원이 지역구인 전병원 최고위원 두 사람이 이제 문 대표 대신에 저 자리에 그러니까 문 대표가 저 현장에 가서 조금 뭔가 좀 정치적인 제스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이번 선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야권이 지금 4명, 5명 후보가 나와서 지금 분열된 구도화에서 치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교동계가 돕느냐 안 돕느냐 이 자체가 선거 구도를 지금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른 제가 얘기 좀 예.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자, 그러면 동교동계가 과연 호남권을 100% 대표할 수 있느냐?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호남권에서도 지난번에 열린우리당 지지라든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그렇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요. 광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문재인이라든지 또 열린우리에 지지하는 이 주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교동계가 한마디 딱 한다 그래서 호남 출신 또는 호남 출향민들의 마음이 100% 변한다. 이 전제 자체가 아니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는 그러니까 선거의 큰 구도는 보면 이게 지금 야권 후보가 분열돼 있다는 그 구도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거지 이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 그 것은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어쨌든 봉합이 됐잖아요. 일주일 만에 봉합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호남 향후의 사람들은 이제 마음 편하게 뭐 다 같이 선거운동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좀 난리가 났어요. 새누리당 지금 인천 서구 강화 있죠. 예. 여기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니까 이 안덕수 전 의원이죠. 이번에 재선거를 갖다 만든 그 어떻게 보면 그 원인 제공자인데 이 선거법에 따라서 이분은 이번만 못 나오지 다음 총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즉 4월에 나올 수가 있어요. 선거법 226조에 예. 따라서. 그래서 이분이 지금 공공연하게 보면 저 누굽니까?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 있죠. 협력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다니면서 나 내년에 나온다. 이게 뭐냐니까 지난번에 이정현 의원이 여수 그러니까 순천 곡성에서 당선될 때도 마침 그 당시에 서가반 후보자를 갖다가 노광규 전 시장하고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결국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약간 어부지리를 얻은 측면이 있어요. 마침 이번에 보니까 인천 강화에서 특히 보면 김정숙 여사가 저 문재인 의원의 사모님이죠. 그분이 보면 강화뿐 아니에요. 그 강화는 표가 점점 파고 들어가는데 지금 안덕수 전 의원은 협조 거부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안상수 후보만 지금 마음이 새까맣게 타갖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이제 인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또 새정치연합 안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관악을 해서 아쉽게 예. 탈락한 김희철 의원 전 의원이죠. 전 의원. 의원이자 관악구청장도 구청장도 하신 했었고요. 그쪽에 의해서는 일부가 또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친노 지원 안 하겠다. 또 그리고 무슨
경선 여론이 뭔가 좀 잘못 만들어졌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오늘 있거든요. 국립현충원 참배하는 그 곳에서 동교동계가 어떤 정태호 후보 지원을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어떤 또 내용을 이렇게 돌려서 일부죠. 네, 일부에 한 10명 정도 예, 담은. 근데 아마 보면 그렇습니다. 네. 김희철 의원 같은 경우는 권노갑 의원이 의원하실 때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으로 보면은 그 예전부터 당대로서 또 보좌관으로서 어떻게 보면 동교동계 적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상임 고문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또 이호 여사님께서 결정을 하시면은 따를 겁니다. 아니 아무튼 뭐 동교동이 전체 키를 쥐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숟가락을 거두는 것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악을의 경우에요. 3년 전에 19대 총선 때 보면 그때 야권이 분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통진당이 야권 단일 후보 이상규 후보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김희철 이정희 통진당 전 대표가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조작했다, 그렇죠. 후보 자격 박탈당했는데 그 통진당 지분은 인정해준다 해서 김희철 의원을 줘야 되는데 그걸 이상규 의원을 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희철 의원이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나갔는데요. 무려 29%를 얻었어요. 그때 3대 대결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신환 후보가 33%, 그다음에 통진당의 이상규 후보가 38%. 3자 구도를 했는데도 야권이 이긴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도의 동교동계가 지원한다. 갑자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게 하겠습니까? 근데 무게추가 야권의 대표 주자가 누군지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우는지 거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관악 같은 경우는 정동영 후보 개인기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 후보를 지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선거에 상당히 능통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과연 지금 저분들이 이제 만나서 호남 향후회 쪽에서 그러면 이게 정 후보 쪽으로 좀 전폭적으로 밀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게 표심이 그렇게 단방에 그냥 쏠러 갈 것인지 그건 딱히 좀. 그럼 지켜보시죠. 네.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니까 사실은 거기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5선 지역구 의원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뿌리가 우리 뭐 보궐선거, 재선거라는 것은 기본적 기간 조직들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 5선, 즉 이해찬 의원의 뭐 누굽니까? 이거 정태호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이해찬 의원 보좌관 출신 아닌가요? 그렇죠. 이해찬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 입장에서는 정태호 후보를 적극 지원할 수밖에 없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죠. 그렇죠. 거기서 20년 동안 갈고 닦아놓은 그런 어떤 나라 기관 조직들 그게 간단치 않게 움직일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한번 나눠보고 마쳤으면 하는데 문재인 대표 오늘 또 어제 또 말씀을 조금 잘못하셨어요. 국회의원 400명을 늘리자고 했다가 농담이라면서요. 예, 저 얘기를 했다가 저희가 충격 좀 더 황당했던 것은 아니 뭐 농담처럼 장난처럼 한 얘기다. 오늘 엑스포니까 뭐 이벤트처럼 한 거다. 농담이다. 이렇게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뜻을 밝힐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뒤집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니까 황급히 좀 부랴부랴.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국회의원 400명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하고 아이고 난 농담이었어라는 게 그런데 야당-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에는요, 문재인 대표가 저 말씀을 하실 때 어떤 근거를 댔냐면, OECD 국가 평균, 인구당, 뭐 의원 한 명당 인구가 몇 명인가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의원 숫자가 적다. 아주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하면서 했는데, 그거 다 농담이었다? 아유, 이 문 대표는 농담도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하세요. 아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정책 엑스포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까 하고 스티커를 갖다 붙이라고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00명보다는 더 많은 쪽에 스티커를 351명. 예, 350. 예, 거기다 거기 이제 나옵니다. 예, 저기 스티커를 붙이는 저 상황이다 보니까 저게 조금 농담스러운 상황에서 했다라고 했는데 저거에 농담으로 상황 예, 아니죠, 근데 이제 저게. 저게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문 대표께서 조금 외통수에 걸린 게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고 하는 안철수 후보 측의 얘기를 이렇게 본인이 내키지는 않지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그때 당시에 의사피력을 했던 적이 있어서 대선 공약집에 예. 바로 국회의원 정수 축소 검토한다는 말을 넣었기 넣었어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 지금 때문에 이제 또 말을 바꾼 거냐 소신이 바뀐 아 거냐. 근데 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 줄이자 다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정도만 유지합시다라고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400명 쪽에 한 것은 본인이 방금 신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고 싶은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다 붙였지. 저거를 장난으로
한다. 저는 그건 이해가 근데 안 이제 가요. 쟁점은 장난이 아니냐 이것보다도 결국은 이제 숫자를 늘리는 게 맞느냐 줄이는 게 맞느냐 아니면 현재 유지가 맞느냐. 근데 지난번에 심상정 의원이 한 60명 정도 비례대표 더 늘리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국가 예산 370조 정도를 심사하는데 과연 현재 300명 시스템이 적정한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사실 바쁘잖아요. 보면 이 지역에 가서 활동하랴 또 이게 와서 의안 심사하고 예산 감시하랴.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늘리는 것도 심도 있게 한번 아니, 생각해 근데 볼 일반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의 일반 정서법에 국민들의 감각으로 어긋나죠.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네. 뭐 예방적 선제적으로 뭐 국사를 먼저 앞서서 이끄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을 하고 합의를 봤어야 될 것들을 계속 그냥 오히려 국가가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 늘려놓으면요. 그만큼 합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아니, 온 국민이 네. 늘리자는 반대할 것 같은데 일단요. 그래요. 저는 비례대표 잠깐 늘리자는 얘기들 많이 하던데 비례대표 번호는 누가 정합니까? 바로 당의 계보의 각 계파 보스들이 정해요. 그야말로 사당화돼 버립니다. 저는 항상 예를 들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역구하고 뭐 비례대표하고 1대1이 해서 의사 뭐 국민대 표수하고 똑같다. 예. 그건 정말 꿈 같은 이야기고 그건 독일의 경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지난 3년 동안 사고 치는 의원들 대부분 막말하는 의원들 대부분 다 비례대표입니다. 원래 비례대표 전문성 있는 비례대표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보면 막말하고 어떻게 보면 각 계파의 보스에다 충성맹세한다고 오버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비례대표 차라리 국회의원은 그런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가서 뽑기라도 하죠. 심판이라도 받죠. 이거는 쭉 명단 쭉 단일 명단이거든요. 갖다 놓고 우리는 그냥 당만 찍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선출직이지 사실상 임명직이고요. 예. 예. 마지막으로 그 얘기만 해보죠. 문재인 대표께서 잘 이렇게 이끌어 가시다가도 한 번씩 뭐 옛날에 뭐 총리 여론조사 얘기도 있었고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조언하는 그룹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나요? 하는데 문 대표가 최근에 모든 이슈에 대해서 결국은 자기가 고심해서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 같은 경우 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무욕 참배는 이제 잘 내린 결정으로 예. 보는데 그것도 본인이 결국 결단한 문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문 대표가 결국은 들어도 본인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좀 정무적인 감각은 떨어진다 이런 비판. 그 말 하시는 거죠? 또 초선 의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예. 옛날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마찬가지였고 지금 문재인 의원 대표 마찬가지고 항상 보면은요. 저런 분들 보면 옆에 최고위원들이 도와줄 것 같고 사무총장이 어드바이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얘긴 해도 본인이 결정. 아니에요. 문고리들이 결정합니다. 아. 문고리들하고 상의합니다. 그건 저도 옛날 당에서 보면 대표도 모셔봤고 해서 아는데 보면 결국 보면 사무총장한테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하고 깊은 대화 못합니다. 결국 알겠습니다. 문고리들하고 소곤소곤 얘기할 수밖에 없는 청와대도 그렇고 문고리 여전히 문제네요. 앞으로 문고리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